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3일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국경에서 지진이 일어나 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각계각층에서 지원금과 구호물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재민들이 정부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원망하는 비난 여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도 지진이나 자연재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대비한 법이나 예산을 확보하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서 다양하게 하는 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꼼꼼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군에서 오래 계셨고요. 지금은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에 힘쓰고 계십니다. 안보 정책과 기술 동향, 결국 기술 동향이 우리나라 경제력과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강남대학교 임효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지금 방학인데 좀 있으면 개학이잖아요. 예.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요즘 뭐 그 학교마다 이제 신입생 입시 전쟁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제 졸업 시즌이다 보니까 네. 취업 전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많이 좀 2월달이 좀 혼잡하네요. 혼잡한 2월달. 네. 근데 교수님 제가 이제 혼잡한 2월달 말씀하셨는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전쟁이 막 한참이잖아요. 뭐 네. 대만 문제도 네. 그렇고 반도체 무역 문제도 전쟁도 있고.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뭐 기술력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중국에서 보낸 뭐 스파이 정찰, 스파이 풍선? 그러니까 네. 미국은 스파이 풍선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중국은 그거 아니야. 우리 기상 관측용 보낸 거야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네. 벌써 4개째 발견됐다고 네.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격추를 시키고 있어요. 네. 이게 좀 어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순수 과학 기술을 위장한 그 이면에 정치와 외교의 수단을 검증하는 어떤 기회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많은 득이 있었다고 평가되고요. 이것이 이제 향후에 미국의 안보 공백을 얼마만큼 뚫을 수 있는가라는 군사적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중국이 미국의 정찰을 보내서 얼마나 할 수 있는 그 중국의 그러니까 미국의 탐지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이제 시험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이 처한 이제 국제 정세와 또 거기 요번에 이제 스파이 풍선을 보냈던 어떤 기술적 형태를 봤을 때는 이 군사적 정치적 목적이 더 크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요번에 이제 최종 단계에서 미국이 이 풍선을 이제 요격을 하는 그 과정을 좀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왜 이게 정치적 군사적 목적이 더 크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 있거든요. 현재 그 풍선 자체가 중국에서부터 추정을 하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발사돼서 편사풍을 따라서 그다음에 알래스카 그다음에 미국 본토로 이게 이동하는 경로를 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고도를 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이 풍선 자체가 62,000피트에서 68,000피트 사이에 고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들어왔어요. 약 킬로미터로 따진다면 20km 상공이거든요. 근데 이 20km의 상공에서 이게 운반되는 그 과정 속에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이 이제 내포되어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풍선에 갖고 있는 그 외피의 재질입니다. 그 재질이 밀도를 견디고 또는 상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트 기류의 300km/h라는 시속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또 극저온의 상태를 견디기 위한 외피를 갖고 있다는 그런 측면, 또 그 외피 속에서 지속적으로 헬륨 가스를 충전해야 되는 부피와 면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의도된 바가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얘기죠. 또한 이 풍선 자체를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일반 전투기들은 통상적으로 18km에서 28km 최고치의 작전 고도를 운영하면서 비행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20km 이제 상공으로부터 20km의 위치에서 전투기가 운항하기에는
조종사의 항공의학적인 측면도 좀 부담되지만 비행기 자체가 갖고 있는 양력이 공기의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추진 연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투기가 고도를 20km 이상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풍선 자체는 그 이상을 지금 비행해서 온 상태거든요. 그러면 결국 전투기가 다다르지 못하는 곳에 이 풍선을 날려서 미국 본토를 감시하는 의도가 많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저도 사실 저도 육군 병장 출신이긴 하지만 국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저 사실 국방 TV 열심히 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투기는 한 20km 미만에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활동을 그렇습니다. 하고 네. 여객기는 한 14km 미만에서 네, 이제 네, 활동을 그렇습니다. 하고 뭐 헬리콥터는 한 7km 네, 네, 미만에서 활동을 네. 하는데 지금 이 풍선은 20km 이상 상공에서 네, 네, 네. 20km에서 40km 상공 사이에서 지금 들어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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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즈 풍선 우리는 그냥 풍선이라고 말하는데 네, 네, 사실은 이거의 풍선만 해도 기술력이 엄청나게 말씀 들어보니까 내재되어 있는 지금 뭐 외피 그 기온도 견뎌야 되고 가스도 충전해야 되고 뭐 바람도 견뎌야 되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외피의 기술만 해도 보통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잖아요. 또 그거의 헬륨 가스를 액화 상태로 이제 갖고 올라가기 때문에 야. 상당한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또 부피와 면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 낙하물을 이제 조사하는 과정을 이제 살펴보면 거기에 이제 탑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자기기 센서들이 이제 많이 통신입니다.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본토를 통과하고 나서 이제 해상에서 이제 격추를 하게 되는데 그 해상에서 격추할 때도 실제 이 정찰 이 풍선이라고 하는 그 스파이 풍선이라고 하는 그 주변에서 나오는 전자기 파들을 다 이제 분석을 했거든요. 아마 다음 주쯤이면 미국 내에서도 여기서 나오는 전자 신호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분석이 좀 나올 거로 보이고요. 또 해상에서 격추할 때 어떤 형태를 취했냐면 사실 F-22라는 전투기 랩터라고 그렇죠, 익명 그렇죠. 랩터라는 전투기가 이제 요격을 해서 그 풍선을 이제 격추시키는 과정에서도 워낙 이제 상공에 있다 보니까 전투기는 그 밑에서 기동하면서 미사일로 이제 요격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향식 미사일을 이제 쏴서 이제 그 낙하시켰는데 격추시키게 되는데 전투기도 이제 더 이상 고도로 많이 올라갈 수는 제한되고 또 양력이 부족하니까 빠른 에너지 이제 소비도 이제 심한 상태에서 이제 상향식 미사일을 이제 격추시키는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론 자체를 보호할 때는 기상 관측이라고 하면 사실 미국 측에 중국에서도 사전 통보가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 보통 미사일 그렇죠. 뭐 네. 얘 시험하고 그러면 미국에서 시험하면 미리 다 알려주잖아요 주변에. 그렇죠. 이제 뭐 과학기술적인 측면, 뭐 인도적인 측면, 뭐 이게 서로 이제 기상 요즘 국제 정세가 미중 간에 이제 갈등이 이제 심화되고 있는데 굳이 그거를 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를 통보도 안 한 상태에서 이거를 이런 실험을 한다는 게 좀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도 좀 있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저는 진짜 궁금했던 게 아니 랩터 F-22면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최고의 그 최신의 스텔스 기종이죠. 최신의 전투기잖아요. 그렇죠. 외국에 판매도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미사일을 쏴서 격추시켜서 우리 보통 일반 시민들은 풍선 하나 터트리는데 무슨 미사일을 쏴서 뭐 몇십억 나가는 미사일을 쏴갖고 저기서 터트리냐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전투기가 기동할 수 있는 그런 그 높이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공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죠. 한 4.5km 정도 약 그 거리에서 이제 요격을 해서 이제 격추한 상태거든요. 근데 공역이 뭐예요? 근데 공역이란 개념이 좀 어려워요. 저는 듣다 보니까 이 네. 하늘의 이 높이도 확실히 틀리다는 거 이번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공역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배타적 어떤 권리가 이제 미치는 이제 권역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가 보면 영토, 영의 개념은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오늘같이 이제 발생됐던 이런 사건에서의 영공은 사실 그 고도가 사실 국제법상으로 정확하게 명시돼 있지는 않고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러면 이 정도까지만 절충하자라고 지금 약속돼 있는 상황이지
그거를 이제 국제법 안에 틀 안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제 민간 항공 조약 제 1조에는 그 공역 자체를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만 이제 표현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주요 국가 프랑스나 이제 주요 이제 서방 국가에서는 그러면 100km로 한정했으면 좋지 않겠냐라고 그러니까 일부 국가에서는 지표면에서부터 100km.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게 따지면 이제 해수 평균 해수면에서부터 이제 100km가 이제 되는 구역인데 거기까지만 하자 했는데 이제 미국의 주장은 사실 우주 개발의 영역이 많이 침해가 되니 그거 한 85km 정도로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꺼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항공우주 나사국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영공이라고 표현하는 배타적 주권이 미치는 구간을 80.5km라고 지금 현재 기준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 지금 이번 스파이 풍선이 사실 20km에서 한 22km 요 상공에서 고도로 들어왔다. 들어온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이해를 좀 하면 바다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100km로 좀 하자고 하는데 미국의 네네. 입장에서는 미국 그러니까 나사 입장에서는 이 우주 개발 때문에 80.5km 정도까지만이 네네네, 인정된다. 그러니까 그 넘어가는 거는 그냥 다 공역이다. 여러 사람 같이 쓸 수 있는 거고 그거 이내에는 그 국가만에 갖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영토는 땅 끝이고 영해는 12해리. 예, 12해리면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약 한 1.9km 정도 되는데 2km라 잡더라도 한 24km가 조금 안 되죠. 12해리면 약 한 24km 정도. 네네, 그렇습니다. 12해리면 그러니까 땅 끝에서부터 24km 정도는 우리나라 영해다. 네, 이렇게 하고 지금 그렇죠. 배타적 경제수역은 거기서부터 몇 킬로예요 또? 배타적 배타- 경제수역은 한 200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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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 240km, 240km 정도 되는 거네요. 거기까지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있고 나머지는 네네. 그냥 공해상이니까 여러 나라 같이 쓸 수 네네. 있다. 뭐 이런 그렇죠. 개념이네요. 예. 일반 국민들이 좀 들으실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땅의 그 하늘 위에도 이제 그러니까 공역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일반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영공 침범하면 우리도 뭐 그 하잖아요. 카디즈 뭐 들어오면 막 네네네네. 발진하고 그러긴 하는데 네네. 영공 침범해서 외교적 문제된 적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게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나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러시아나 중국 전투기들이 간헐적으로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그렇죠. 임의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방공식별구역 자체가 이어더 남방 쪽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중첩되는 구역도 예. 좀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도 좀 문제가 좀 되기도 하고 사실 우리 한반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본과 중국이 너무 근접해 있다 보니까 예. 이 방공식별구역을 더 확장시키는 건 좀 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방공식별구역은 미식별 항체가 이제 들어왔을 때 빨리 이제 대응하기 대응할 수 위한 있는, 완충적인 어떤 공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이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비행체는 더 빨리 빠른 오는 속도로 그죠. 예.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더 넓은 공간이 필요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변 국가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절충선이 아디지라고 해서 카디지라고 방공식별구역이 정해져 있기. 야, 이거 지금 있죠. 말씀 들어보면 저도 좀 약간 가슴이 좀 뜨겁긴 해요. 왜 가슴이 뜨겁냐면 이게 사실 중국의 그런 그 어떤 그 아직 뭐 스파이 풍선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지만 대충 보면 대충 한번 이게 미국이 잘 탐지하는가 한번 이게 띄어본 그런 성격을 지금 보이고는 있어요.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만약 우리나라 영공도 지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추정치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남쪽 해안을 통해서 예. 일본 열도를 관통해가지고 네. 알래스카 쪽으로 네. 갔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어. 근데 이제 최초 알래스카의 이제 공군기지에서 이거를 이제 자기네 방공식별 구역에 많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늦깎이 이제 요거를 컨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이제 계속 이제 위치를 이제 추적하는 과정 속에서 본토로 통과하고 나서 미국 동부 해역으로 빠져나갔을 때 이제 해상에서 이제 격추시켜서 이제 추락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처럼 사실 이 항공기의 공역을 관리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역 속에서 이 탐지와 추적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위협을 식별하는 그런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그동안 인류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 영공의 영역은 사실 인간이 미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공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 항공기의 발달 또는 우주 항공 산업의 이제 발달로 인해서 이 공역의 이제 중요성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화 속에서나 나왔던 이제 스타워즈가 현실로 이제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딴 거보다도 이 공역 뭐 이런 거 뭐 고도 이런 거 보니까 지금 북한 얼마 전에 그 저기 열병식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보면서 네. 뭐 화성 17호 뭐 미사일도 나오고 뭐 했는데 네. 이게 사실은 다 과학기술 발전, 뭐 군사기술 발전이 사실 과학기술 발전이고 그게 곧 경제 쪽으로도 또 이제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한테는 좀 어떤 영향이 좀 시달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아 정말 많습니다. 사실 요번에 이 사건이 한국에도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방공, 영공의 그 영역을 우리의 영역이 만약에 100km까지의 영역이라고. 배타적 네. 권리가 주장이 된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 위협이 있을 경우에 대응 능력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방어 능력으로는 거기까지 다 미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한국형 MD라고 해서 네. 방어 체계가 있는데 그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이 고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회색 고도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한국형 MD 미슬 디펜스라고 해서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 그림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미국이 현재 운영 중인 미사일 그 방어 체계 MD의 요격 가능 고도를 지금 도식화 시킨 겁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연분홍색 네. 색깔로 보시면 그 정도까지밖에 지금 15km 정도까지밖에 커버가 안 돼요. 15km. 예. 실제로 국제사회에서 지금 간헐적으로 얘기해 나오는 100km까지 또는 미국 나사에서 얘기하는 80.5km까지를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도 나머지 공간은 지금 현재 우리의 한국형 MD로는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탐지 수단이 제한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 북한의 위협은 이거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고도로 올 때에는 사실 요격이 어려운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한테 이런 군사적 동맹의 일환으로 그 영역을 커버할 수 있는 킬체인이나 이런 한미일 간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려고 국방부에서는 계속 노력하고 있는 상태죠. 그렇지만 오른쪽 그림에서도 미국의 MD 체계에서 빠져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15km에서 40km 구간 지금 보시면 자 하늘색 부분으로 연분홍색 사이에 지금 하늘색 구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사실 어떻게 보면 MD 공백 구간이기도 하면서 요번에 중국 풍선이 진입한 경로가 저 공간으로 지금 들어온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목적도 사실 어떻게 보면 풍선을 이용해서 탐지와 대응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도 하나 좋은 수를 얻어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도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도 15km였어요. 상공 15km에서 40km 사이는 요격이 불가능한. 그럼 글로 그냥 막 들어오면 대책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약간 무서운 거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제 그냥 뭐 전자 장비 뭐 그런 그 정찰 장비가 들어와서 거기다 그냥 폭탄을 실어서 들어오면 그것도 또 네네 그렇죠. 그렇지만 저 구간이 아까 회색 선으로 말씀드렸던 그 구간이 꼭 미사일로 대응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전투기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기의 이제 전술적 비행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는데 사실 이제 20km에서 제한되는 게 40km 구간이거든요. 요 그림상에서는 15km에서 40km지만 사실 전투기도 제한되는 것은 그 20km 이상 40km까지의 전투기로 운영이 사실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네. 또 되게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저거를 이제 북한이 모방을 한다 그러면 사실 네. 속수무책 상황이 아, 벌어질 그렇죠. 수 그렇죠. 있는 이번에도 상황이고. 무인기 들어올 때도 사실 네, 그런 네, 점이 네. 있었잖아요. 아직까지는 한미일 간의 이 MD 체계가 완벽하게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미국 전투기가 고고도로 들어온다는 20km에서 40km까지의 위협이 들어왔을 때 북한이 이거를 모방해서 위협을 가했을 때 그럼 과연 누가 대응할 것인가라는 안보적 공배도 사실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15km 상공까지밖에 제한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뭐 대략적인 거일 수는 있어요. 거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5km까지 전술적으로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상의 그 위협들이 나타났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방공 능력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그 영공의 침범 위협 자체를 대응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좀 안타까운 현실로 좀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를 좀 꺼내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항공우주 산업을 막 키우겠다 그래서 막 위성도 막 띄우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자산들은 누가 보호를 할 것이며 지금 자체 방어 능력이 뭐 한 15km에서 20km라고 맥시멈 20km로 보더라도 그 이상에서의 우리 자산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금 수단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라도 우리가 저기 지금 한국형 뭐 SM3 체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심각성이 좀 내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사실 미국에서 그 풍선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단순 풍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지금 표현을 풍선이라고 영어를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풍선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심각한 상황.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도 이게 이제 우리한테도 어떻게 보면 아주 무서운 안보적 위협이 되고 있고 경제적 위협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항공 우주 산업에서 지금 보면 이제 국가적으로 좀 많이 지금 키우고 있고 막 정부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해상 발사체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자세하게 좀.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항공우주 산업 초기 국가들이 취하는 형태가 지상 발사체를 이용해서 라운처를 이용해서 그죠. 우주에 필요한 위성들을 이제 띄우게 네, 되는데 그죠. 사실 이런 지상에서 발사하게 되면 한반도처럼 이렇게 좁은 영역을 갖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비행 발사체가 발사하는 부스터들이 낙하물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2차 피해가 좀 우려가 좀 됩니다. 또 올라가다가 실패하게 되면 이제 폭발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 폭발 잔해물들이 이제 그렇죠, 낙하하게 그렇죠. 되는데 그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인명의 예, 그렇죠. 피해도 우려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은 지금 요즘 이제 고민하는 게 해상 라운처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시 라운처라고 하는 업체가 지금 해상에서 발사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해양 강국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조선 산업을 갖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강점들을 좀 잘 살려서 또 해양 플레이트 사업도 지금 저희가 많이 네, 하고 있죠. 고도의 기술을 이제 성과를 갖고 있는데 이런 거와 조선 산업과 해양 플레이트 사업 이런 것들이 해상 라운처의 개념, 항공 우주 발사체와 좀 연계가 된다 그러면 해상 어디에서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 독자적으로 해상에서 발사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공 우주 산업은 반드시 항공 우주 산업과 별개로 조선 산업이 가는 게 아니라 항공 우주 산업과 조선 산업이 이제는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정책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시 라운처인데 선박에서 미사일을 갖고 발사체를? 와서 해상이 이제 해상 플레이트와 비슷한 형태의 거기 이제 미사일을 세워가지고 이제 발사하는 사진입니다. 저거와 같은 조선 기술은 얼마든지 있으니 요번에 이제 나로 기술과 잘 접목을 시킨다면 반드시 우주 항공 산업이 더 심도 있게 발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고흥 나로도에서 네. 거기서 이제 발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공간적, 시간적 제약들이 많이 있으니 네네. 해상에서 그런 인공위성을 쏘고 우주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발사체, 발사 시설을 플랫폼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플랫폼. 좀 예. 만들어야 될 시기다. 네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같이 그런 고민을 해야 될 시기다. 네. 그러면 그 플랫폼을 가지고 공해상으로 공역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에서 이제 발사를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좀 개발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해상에서 할 수 있는 발사체를 강구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점들이 이제 많이 이제 작용할 텐데요. 가장 큰 이제 산업적 연계성, 항공 우주 산업이 조선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조선 산업이 많이 지금 좀 이렇게 경제력이 좀 이제 낙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막 경쟁력이 좀 조선 산업이 많이 위태위태하고 도산 위기도 하는 업체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새로운 영역을 이제 확보해 줌으로써 국가의 어떤 핵심 산업 또는 국부 산업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는 좋은 장점도이기도 합니다. 아하, 예, 지금 우리 강남대 임혜준 교수님하고 해양산업과 우주항공산업의 연결성, 이번에 그 미국에서 발견된 그 스파이 풍선, 스파이 풍선이라고 아직 결론은 안 내렸으니까 미확인 풍선 물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광파통신에 대한 얘기는 잠시 쉬었다가 듣고 가겠습니다.